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러시아 5인조를 한번 불러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러시아 5인조라 함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바 우리 걸로 음악해야 되겠어 시바 라고 생각한 5명의 음악가가 등장하는 것을 불러 말합니다. 그 5명의 음악가는 밀리 발라키에프, 이 사람은 1837년생입니다. 그 다음이 무소르그스키, 그리고 알렉산드르 보로딘, 그리고 세자르 큐이, 그리고 마지막 막내 1944년생인 림스키 코르사코프, 이 5명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의 비평가였던 유자소프의 말처럼 이들은 처음에는 강력한 소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쪽수는 작은데 이 5명의 시기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 다 이 1930년대에서 40대 초반생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 1860년대예요. 그럼 이 1860년대에 도대체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짜르 체제였고 로마노프 왕조가였지만 이른바 이제 계몽군주인 에카테리나 2세 이후에 러시아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뒤늦게 유럽에서는 가장 낙후됐지만 뒤늦게 새로운 어떤 근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농노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른바 슬라브주의라고 요약되는 우리가 비록 지금 유럽에서 이류 국가지만 우리만의 어떤 진정한 독창성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식인들의 문제의식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사실 이 5명은요, 이 5명은 전부 귀족이거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음악가 동명의 작곡가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지난 시즌1 들은 사람이면 기억하겠지만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시대 때는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땠습니까? 전부 중간계급, 힘든 놈들이었죠. 다음에 음악가 가족이었습니다. 묵고 살기 위해서 음악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귀족의 자식들이 총 맞았다고 음악을 해, 힘든 거를. 그 천한 짓을 왜 해? 그냥 귀족은, 훌륭하구만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감시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힘들고 천한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역시 낙후되다 보니 오히려 귀족의 자식들 중에서 음악적 감수성이 있는데 지금 딱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지. 엄마 나 음악하고 싶어 뭐 이런 애들. 실제로 이 러시아 5인조 중에서 직업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 직업 음악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팀의 리더인 발라키에프 뿐이었어요. 보로딘은요 굉장히 뛰어난 화학자였어요. 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교 교수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유기화학자였고 평생을 뛰어난 화학자로서의 그 인생을 마쳐요. 그래서 작곡도 아주 힘들게 쉴 때나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이 다 일요 작곡가라고 놀렸어요. 일요일에만 작곡한다고. 무소르그스키 그는 장교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무원 됩니다. 세자르 큐이 걔는 공병학교 출신의 요새 건축 전문가였어요. 림스키 코르사코프 걔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순양함 1마즈호를 타고 복무하다가 나중에 회사 교수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가 되긴 하지만 자기 삶의 그 대부분을 바다 위와 글로 보냈어요.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러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인데요. 그 첫 번째 교향곡을 어디서 작곡하느냐 하면 제약에 탔던 알마즈 순양함 위에서 2년 동안 배 타고 세계를 들으면서 그 배 안에서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들은 다 아마추어들이었어요. 실제로 발라키에프도 아마추어야. 사실은 평생 전혀 음악이라 했지만 평생 히트곡이 한 곡도 없는 작곡가였고 실제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1804년생인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글린카라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 글린카는 서양 음악을, 그때는 다 음악의 종주국은 어디다? 독일과 이탈리아잖아요. 특히 러시아는 독일의 영향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다 독일 음악을 흉내내거나 모방을 했는데, 글린카가 처음으로 러시아어 텍스트로 된,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노래를 만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할 때란 말이지. 러시아어로 된 처음으로 음악을 작곡하고 러시아 음악에서의 러시아적인 요소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뿌리놓은 씨앗 위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대가 지난 뒤에 드디어 이 5인조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들이 이제 이 5인조가 활동하던 1860년대 이후는 전 유럽은 민족주의의 불길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몇백 년 동안 분열됐던 독일이 드디어 1871년에 이제 나중에 제2제국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드디어 통일합니다. 이탈리아, 가리발디 같은 독립운동가들에서 드디어 1300년 만에 드디어 이탈리아가 통일돼요. 그 다음에 이런 큰 중앙의 대국가 말고도 수많은 변방의 국가들이 뭐 어떻게든 뭐 자기들의 그 민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유럽 전체가 전반적인 민족주의의 열풍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르웨이의 스벤손이나 그리그 같은 작곡가가 나오는 겁니다. 덴마크의 닐슨 같은 작곡가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체코의 스메타나나 드보르작 같은 작곡가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들보다, 이 5인조보다 한 10년 정도 나이가 많았던 체코의 스메타나 같은 국민 작곡가는요, 40살이 될 때까지 자기의 모국인 체코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농민들만이, 가난한 자만이 체코어를 썼어요. 상류사회는 다 독일어를 썼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인 스메타나는요, 40이 다 되었어야 체코어를 배우고 그 체코 농민들의 선율들을 받아들이고 체코어로 된 오페라를 씁니다. 러시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의 모든 왕족이나 귀족들은 무슨 말을 썼다? 프랑스어를 썼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는 어차피 번역된 게 있으니까 알 바가 없지만, 거기에 귀족들이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존나 질 수 없게, 참 다 질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영어 하듯이.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 많잖아. 조사하고 전미사 말고는 다 영어로 얘기하는 애들. 봐봐, 진짜 막. 파묻고 싶은 애들 많잖아요. 응? 아니, 뭐, 러시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다 프랑스야, 그게. 그게 뭐냐면, 뭔가 프랑스를 써야 내가 좀 있는 집 자식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서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아. 아까 서양 음악 진영과 민족 음악 진영처럼 서양 음악바들과 서양 음악바와 이제 민족 음악바의 이 전선이 1960년대 그려지시는데, 이 서양 음악바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안톤 루빈스타인과 그의 동생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톤 루빈스타인이 1862년에 바로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설립합니다. 그 동생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그로부터 4년 뒤에 나중에 조선음악가 동맹의 위대한 작곡가 김순남이 가게 되는 모스크바 음악원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과 모스크바 음악원은 바로 다 이제 이 서양 음악의 선진 기법들을 쫙 받아들여서 이제 엘리트들을 양성해내는 학교로 크게 되는데, 바로 이 학교, 본래는 역시 이 새끼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사실 무소르스키보다 1년 아래인 바로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 작곡가는 역시 태어나서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률가로 하다가, 엄마 나 음악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뒤늦게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으로 가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는 인물이 바로 페터 차이콥스키입니다. 근데 차이콥스키가 정말 지니어스하긴 지니어스했나 봐. 공무원 생활 하다가 뒤늦게 음악학교를 갔잖아.
근데 4년 뒤에, 들어가자마자 4년 뒤에 이 동생이 하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가요. 이 되는 새끼들은 있어요. 게다가 폰 매크 부인이라는 어떤 미망인이, 이 폰 매크는 어떤 철도 경영자의 미망인이었는데, 제가 곧 라이징 스타가 된대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엄청난 그 얘기예요. 연간 6천 루블의 후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너 묵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작품만 해. 그게 차이콥스키가 죽기 3년 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차이콥스키의 글작이 다 쓰여지죠. 근데 이 둘관계가 굉장히 독특했어. 무려 그 11년간이나 이어졌는데 그 후원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둘이서는 편지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편지만 양쪽 다 총 1204통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죽기 3년 전에 후원을 끊는데 그 이유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추정컨대 사실 그 차이콥스키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자살합니다. 걔가 콜레라로 죽었다라고 본래 오랫동안 역사에서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자살해요. 왜냐하면 차이콥스키는 게이였거든. 차이콥스키는 동성애자인데 러시아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중범죄예요. 중범죄. 무조건 사형이야. 그런데 해필 얘가 맨 마지막에 사귀었던 남자가 당시 러시아 검찰총장의 조카였어. 그래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거를 받습니다. 그냥 기소돼서 사형당하느니 자살해. 그래서 비소를 그 6번, 그의 최후의 교향곡인 비창이라고 불리게 되는 6번 교향곡을 직접 지휘로 초연한 약 10일 뒤에 비소를 먹고 자살해요. 아마 폰 매크 부인이 이걸 다 끄는 것도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인지도 몰라. 문제는 이 차이콥스키와 같은 동년배인 이 오인조 사이의 처절한 갈등이에요. 물론 역사의 승리자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차이콥스키입니다. 이 5명을 다 합쳐도 다 끌어모아도 차이콥스키를 이길 수가 없어. 진짜 비참해요. 한 명의 천재한테 정말 가장 훌륭한 문제의식을 가진 5명의 투쟁가들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지만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은밀하게 볼까요? 바로 그 차이콥스키를 읽게 한 서구주의자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니콜라이 안톤 루빈스타인에 대항해서 발라키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 만들어지는 그 해에 바로 그 도시에서 무료 음악원을 개설합니다. 야, 하고 싶으면 다 와.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귀족의 자식 필요 없고 다 와. 그러니까 이미 교육체제에서부터 이들은 이른바 제도권과 대결하려고 했어요. 비록 이들은 음악적인 아마추어들이었으나 이들의 문제의식은 바로 무소르스키의 바로 이러한 유명한 말에서 딱 정리됩니다. 나는 음표를 통해서 직접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음표 가지고 장난치는, 음표의 기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음표에게 직접 말을 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음악적 진실을 원한다. 바로 흔히 말하는 음악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을, 그 이전까지 음악은 기교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의 오락적 위안이 아니고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가장 힘든 어떤 그런 민중들의 삶의 진실을 전달하는 예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 오인조의 개인적으로 무소르스키의 대표작이자 그 이후에 수많은 민족 음악파들의 대표작이 된 무소르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고드노프 같은 경우는 그런 크레물린 짜르의 냉혹함과 러시아 민중의 풍요로운 소박함을
한 편의 오페라 안에서 극적으로 불어넣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바로 이 5인조의 슈퍼스타 무소르그스키를 어떻게 계무시한 줄 아세요? 그에게 반짝이는 야생성이 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는 아니 씨발 대놓고 5인조들을 기관총을 실에 갈겼습니다. 세자르 큐이는 사실은 작곡가라기보다는 이 5인조의 사상을 대변하는 비평가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좀 비평이나 열심히 하지. 또 꼴에 작곡가라고 뒤에 또 몇 개 오페라도 쓰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여지없이 차이콥스키의 조롱을 삽니다. 왜냐면 차이콥스키는 마이스터거든. 음을 갖고 노는 장인이라고요. 그 장인의 눈에 볼 때 저 새끼는 입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작품이 지가 한 말을 배신하는 그런 처참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최악의 비난을 차이콥스키로부터 들어요. 근데 차이콥스키는 그 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듣도 싸 얘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뒤에 오는 수많은 러시아 음악가들, 그 뒤에 오는 수많은 비서유럽 음악가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첫 번째로 남깁니다. 뭐냐? 어디서 출발한다? 민중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중들의 음악인 민요야말로 우리의 음악의 본질이다.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굉장히 위대한 룰을 이들은 이때 만들었어요. 그것을 쫓아서 독일에서 유학한 그리고도 지 노르웨이에 가서 민요들을 갖고 옵니다. 뭐 드보르작은 어차피 정육점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걔는 뭐 일부러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지가 어릴 때 살아오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인 헝가리의 코다이나 바르톡이 갔던 길을 이미 40년 전에 이들이 다 제시해 준 것이다. 사실 아까 말했던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해군 사관인 장교인들 시절에 교향곡 1번을 작곡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앞으로 들어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뭐 들어도 뭐 그냥 그런가 봐. 그래 그 감동이 없어요. 네, 감동은 없는 곡인데 저는 그 해군 장교복을 꼭 그 배 위에 떠다니면서 그 곡을 작곡한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떠올리면 굉장히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가끔 기분 나쁠 때 제가 그 곡을 듣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썼느냐? 발라키예프가 림스키 코르사코프한테 편지를 보내요. 야, 이게 내가 최근에 체부한 러시아 민요인데 죽여. 들어봐는 아니고 읽어봐. 얘는 그 민요 악보를 보고 배 위에서 영감을 해서 그 민요 악보를 토대로 교향곡을 씁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비록 아마추어 출신이었지만 걔는 진짜 뛰어난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화성학과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법을 통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훌륭한 교수가 되는데 훌륭한 작곡가이자 훌륭한 교사가 되고 아직도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기법으로는 그 뒤로 거의 100년 동안 최고의 교과서가 됐어요. 근데 그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이제 1905년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일 때 원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1905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학생이 다 거기 가담했을 때 이제 당국에서는 이 새끼들 다 잘라. 나는 압력이 내려오죠. 근데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학생들의 편에 서서 자기도 해직당해요. 그렇지만 결국 8개월 뒤에 복직하면서 그는 또 그 뒤에 또 수많은 음악 청년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정치적인 지지까지를 안게 됩니다. Do the right thing이죠. 똑바로 살아라. 결국 이들은 자신들은 주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기술적으로는 험악했으나 이들이 이제쯤 내서는 문제는 우리는 주변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주변이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증명한 첫 번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같은 러시아 안에서의 바로 그 서양음악주의자들, 서양음악 추종자들에게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너도 시키야 러시아인이잖아.
차이콥스키가 위대한 것은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 그의 음악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그에게 그 동시대에 이러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씨발 저도 화성학이 뭔지도 모르나 완전 생양아치 새끼들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이들의 방목론이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존나 씹고 싸우면서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한 거죠. 특히 그 교향곡 5번 사악장은 완전히 저 들판 위에 자작나무라는 러시아 민요의 테마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판타스틱하게 걸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얘들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료인데 어떤 새끼가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형. 막 하고 찬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성을 이끌어낸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차이콥스키의 D단조 바이올린 협주곡. 그 선율은 처음 시작부터가 사실상 민요적 선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을 위한 세레나데라든가 사실은 차이콥스키가 프랑스 빠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순이 시가짜고 호두까기 인형이니 이런 위대한 발레 그런 정말 그 발레 음악 역사상의 위대한 걸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프랑스 문화에 대한 씨발 진짜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콥스키는 사실상 그 5인조의 문제의식을 자기의 음악 내면 속에 이미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나는 그것이 또한 5인조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